자, 언니님, 저희 예전에 영상에서 언니님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신 적 있거든요. 이평선 안 보신다. 이평선은 후행적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보조지표도 같은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댓글로 이게 뭔 헛소리냐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저 주식도 알긴 아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예. 네. 이제 오늘 한 좀 오해도 풀 겸 왜 이평선을 안 보시는지, 다른 보조지표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제 보시고 해석하시는지, 안 보면 왜 안 보는지 좀 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게 되면은 참고만 하세요. 주관적인 거고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그냥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후행적이라서 안 보고요. 제 기준에서 왜 후행적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지금 마침 풍국조정 이 종목이 보이는데 시그널 변화는 기술적으로 먼저 나왔는데 보조지표들은 분명히 지금 현상에서 좋다라는 시그널을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풍국조정이 하단 박스에서 올라와서 거래량 터지고 첫 번째 시그널 나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에 대해서 나 확실히 움직였어가 아니라 움직이려고 해. 현실적인 투자자는 항상 어떤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그냥 쉽게 그림이라고 할게요. 그림에서 나무를 그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무가 그려진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딱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얘가 나무가 그려지겠다 해가지고 나무가 완성되기 전에 들어가야지 이 나머지 요 부분만큼을 내가 안정적으로, 주식에서 안정적인 건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안정적인 거는 확률을 높여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저의 주관적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림이 그려지기 전, 너무 빨라도 안 돼요. 막 2단계, 3단계 빠르면 안 되고 일부에서 반보 정도 빠르게 알아야 되는데, 일부에서 반보가 빠르다는 거는 보조지표가 만들어지기 전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조지표에서 애매할 때. 하지만 확실한 거는 수급은 빨라요. 수급에선 시그널이 있고 위치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이죠. 이게 딱 정리는 안 되는데 경험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종합적인 판단 안에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확률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추리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만약에 보조지표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할 것도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 파트를 제 투자에서는 거의 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뺐는데 만약에 거의예요, 아예예요? 거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예는 아닙니다. 아예가 아니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막 문제 생기고 했었을 때 제가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거는 외국인 수급이었거든요. 그것도 네. 보조지표인데 네. 1년 중에 그거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날은 봐요. 왜냐면 그게 후행지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요소가 있을 때는 선행지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봐요. 약간 좀 애매하게 말하셨는데 조금 그 상황에 좀 빗대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란하고 그냥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무력 충돌 우려감, 글로벌 이슈가 있었는데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미국인들이 안전자산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일타쌍피죠. 미국 자체 전쟁 우려감도 포함된 공포 심리로 인해서 투자 펀더멘털 위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어디다가 전쟁 나면 투자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쫄리니까 돈 빼는 거죠. 미국 당사자들은 자기네 나라 일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북한하고도 걸려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더 부각되는 거죠. 굳이 내가 이 나라에다 투자해야 돼? 또 빼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게 확대 해석되면서 이 자금을 뺍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하락하는 폭이 훨씬 크거든요. 진짜 유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대외 이슈, 환율 변화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곁다리고요. 가장 큰 거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냥 자금을 회수합니다. 다 빼내요, 돈을. 그러니까 주가가 직접적으로 매도 되니까 주가가 강하게 출렁거리는 거거든요. 국내 증시가. 여기서 그러면은 얘네가 이 돈을 얼마나 빼는지가 중요할 거고, 얘네가 이 돈을
얼마나 다시 넣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하게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날 외국인들이 얼마를 빼고 뭐 얼마를 다시 넣고 이런 걸 어떤 기준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지표를 봤다는 건데 원희님은 보조지표 보는구나 이렇게 알고 끝낼 게 아니라 보는 분들은 그래서 저 외국인의 그 수급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는 것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수급을 보는 이 보조지표 화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 숫자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거든요. 이 파트가. 네네. 시장을 보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화면은 뭐 저도 잘 사용은 안 해서 요거 중심으로 이날은 였다가 눈길을 많이 줬다. 숫자가 네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다. 마치 제가 다른 날 거래량만 거래량이나 보듯이. 이거를 보듯이 이날은 이걸 봤다. 근데 저거를 평소에는 안 봐요? 개별 종목의 그 외국인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도 안 보시고 그러나요? 아 보기는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데 아 이건 안 봐야지 해서 눈에서 일부러 멀리는 안 하는데 아마 볼 때는 그런 거겠죠. 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한번 볼까?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갑자기 둘 다 이렇게 막 매도를 크게 쳤다던가 요렇게 네. 된 건가? 뭐 이런 확인 정도 하시는 거 정도일까요? 네 맞아요. 그런 정도고요. 주위에서 봐야 될 때랑 굳이 주위에서 안 봐도 될 때는 잘 안 보고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도 수급 주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지표는 봐야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평선 쪽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제일 순위가 된 적이 저는 투자하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이 돼 있을 때 만약에 요런 때만 요때가 이제 아마 뭐 골든크로스 이럴 때 되겠죠. 뭐 요런 때 이 지점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만큼 가는데 아이고야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이만큼 가는데 네. 쉽게 말해서 뭐 요런 때는 가도 많이 못 간다. 다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신 거죠. 여기 이쪽에서는 이평선 정배열이 돼서 갈 때는 그렇죠. 이만큼을 가는데 네. 옆배열일 때는 수급이 붙더라도 한계가 있고, 네, 뭐 한계를 떠나서 그냥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잠깐 튄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똑같은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굳이 이평선 아래 있는 거를 건드리는 게 합리적일까? 똑같이 수급이 들어올 때 이평선 위에 있는, 뭐 적어도 21선 위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합리적일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네네. 자 이날이에요. 네. 투자자 본인의 현실적인 투자를 상상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이날 이 종목을 만약에 이평선이 투자 분석에 제일 순위로 염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종목을 지켜보는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이건 역배열이니까 지금은.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근데 요런 거는 있겠죠. 완전 역배열에서 얘 이제 21선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바뀌어가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열을 바꾸는 과정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이평선을 중심으로 본다면. 네,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가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평선을 중심으로 안 봐도 그렇게 흘러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평선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각자의 방식대로 해서 맞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현실적인 투자에서는 딱 이 포인트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중에 가능성 있는 종목을 사전에 변화되기 전에 은어적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올라가는 애를 캐치할 수 있다. 보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종목도 이거 뭐 뒤로 밀어서 본 거긴 한데 다음날 뜨죠. 다음날 뜨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전날 이 전에 이것들을 안 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거래량 상위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안 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보기가 힘들 거고
이때 본다라고 했었을 때 거래량 급격히 급등해가지고 당일 거래량 상위 나와가지고 그때 봐서 이 안에서 단타 쳐서 가능하다? 근데 그때 자신의 판단 기준이 이평선을 넘어선 것이다? 그 또한 가능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이평선으로 빗대서 얘기해도 맞지만 그냥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동일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평선보다는 저는 기술적 분석 파트가 더 빠른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정리가 되는데 네. 여전히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관점에서 한번 좀 추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원희님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이평선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네. 예전에 그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서 이게 좀 크게 튈 종목을 잡을 때 그럴 때는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애기 때문에 더 그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잡는 게 맞지 않나. 네. 내가 이제 크게 갈 종목을 잡을 때 역배열인 걸 잡으면 물론 걔가 배열을 바꿔서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 기간을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는 그 시점을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점이라는 거는 크게 가는 거에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이평선도 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건데 언니님은 이제 좀 약간 관점 자체가 좀 다른 설명인 것 같아서 그냥 이 느낌하고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배열 종목이 크게 갈 수 있는 것도 맞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정배열 종목이 결국엔 크게 빠지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시점에서의 정배열을 생각하면 그런데 네. 이제 그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크게 빠진다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크게 빠지는 거예요. 어쨌든 빠질 수 있는 거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딱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쪽 파트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굳이 따지게 되면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평선 아니 근데 위에 이제 있는. 보통 이평선 얘기를 할 때는 이럴 때 들어가라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그 바닥에 이제 탈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락 추세에서 네. 바닥이 잡히고 추세 전환을 하는 시점이 이평선 이제 정배열이 되는 시점이고 정배열을 한 다음에 그게 얼만큼 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격이 이평선 간 그 거리는 벌어지니까 이거야 이제 뭐 괜히 판단의 문제죠. 당연히 요런 데는 이제 위험한 자리인 거고. 네. 네, 거리가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논쟁에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약간 그거는 아마 보는 분들도 동의를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카페에선가 저희가 이제 어떤 회원분이 한 분이 저희 구독자분이 기업은행 파트가 아예 이해가 안 된다고 한번 다시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게 아마 제가 유추하건데 그분이 정확하게는 말은 안 하셨지만 네. 이평선하고 이제 추세 하락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네. 이거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이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이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에 있는 거잖아. 이평선들이 역배열이고. 그러면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길게 보고 매집을 해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U자를 그리면은 그게 성공이지만 네. 그걸 지금부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역배열인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뭐 구간에서 바닥이니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역배열인데 그렇게 매집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들은 많이들 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그 투자 성향 스타일인데 전환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어? 그 전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은 바닥에서 들어갈 거야? 예전에 제가 항상 얘기하게 되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밑에 후크에서도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의 차이인데 이 기준이 만약에 이평선으로 딱 논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짐작컨대 3번을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후행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3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1번과 2번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평선 골든 크로스에 들어가야 된다. 이평선 전배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달리 말하면은
너네는 3번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1번하고 2번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트레이딩하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제 기준에서는 1번도 할 줄 알고 2번도 할 줄 알고 3번도 할 줄 알아야 내가 더 유리하게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는 거겠다. 왜 1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2번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3번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네. 1번하고 2번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본인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 제가 이평선을 안 한다는 건 이평선 쓰잘데기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평선을 사용하는 순간 나의 투자 방식이 좁아지는 거죠. 이걸로만. 근데 1번과 2번의 매매 방식에서는 이평선을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의미도 없고. 뭐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1번, 2번, 3번 다 합니다. 필요하면. 근데 어쨌든 이거네요. 안전하게 하고 싶고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자기 생각하기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안전이잖아요. 주식에서는. 네. 그런 거에 이제 이평선이 기준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 해라라고 해도 뭐 그냥 그건 문제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평선 보고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니네 이평선 보고 하는 애들 이 멍청한 것들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저한테 이평선 보고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저는 1번이나 2번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평선만 보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평선을 그래서 안 봅니다. 그냥 제가 이평선을 안 보는 이유. 마찬가지 관점에서 거의 보조지표가 후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조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급주에서 3번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위에 딱 맞고 밑에 여기 바닥에서 찍혀서 아까 오픈 베이스 얘기도 했는데 이 필연적 파동 요 파트 있잖아요. 네. 보조지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오히려 3번 자리에서는 매수 시그널 안 나올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어차피 리스크를 감내하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A타입의 1번, 2번, 3번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B타입의 1번, 2번, 3번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저한테 그런 매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평선과 보조지표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기보다는 진짜 딱 말 그대로 참고사항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에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눈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그런 구분의 기준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보세요. 그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자면 싸게 사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크게 네. 갈 종목을.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때부터 모아간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요때 사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합리적이지만 이거를 알아내긴 어려운데 네. 네. 그러면 이 시그널을 보는 데는 이평선 정배열 골든 크로스를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똑같은 얘기의 반복 질문이지만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 번외 고려 요소는 본인이 거기서 한 번에 얼마를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베팅 자체도 좀 녹여서 넓게 퍼뜨려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묵직하게 한 방을 팡 때려놓고서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서 기다리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묵직하게 한 방을 때려놓고 시간 가지고 어느 정도 크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 성향의 사람이고 싼 가격을 이렇게 매수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평선 보는 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아마 요쯤이 이제 골든 크로스였을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가서 팔았으면 잘 됐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다 결과론적인 얘기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당연히.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사실 제가 찍자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보는 분들한테 이평선은 보는 게 맞다. 이평선은 보는 게 틀리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렇게 보는 분들께서는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보다는 관점을 좀 바꾸거나 관점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을. 네, 저희 영상이 항상 장점이죠. 저희는 부패처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나열을 시켜드릴 거고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건 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제가 안 하는 거는 안 한다라고 말할 것인데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 퍼즐 조각을 가지고 본인 스타일의
접목을 하면 돼요. 저희가 항상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 주세요. 요런 거니까 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보조지표는 아예 얘기도 안 했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보는 거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거 많이 참고하실 텐데, 근데 이런 거 좋지 않나요? 저도 이거 보진 않지만 많이 참고는 안 하지만, 그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저평가돼 있네. 요때 사고 요때 이제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나의 포지션과 경우의 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선택사항을 확장시켜주는 이 확장론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조지표는 보게 되면은 그 보조지표를 하나를 씀으로써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전제사항이 딱 테두리가 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조지표끼리도 상충이 돼요. 지금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MACD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이평선은 상충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평선 정배열에 올라가는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MACD에서는 아마 고평가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오히려 역배열에 안 좋을 때가 저평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 저평가니까. 그러면은 이평선이 좋은 보조지표일까요? MACD가 좋은 보조지표일까요? 얘네 둘이 다이다이로 선택하게 되면 이거 두 개 동시에 쓴다라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둘 다 만족하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요? 현실적으로 그럼 양자택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평선이 이겨 MACD가 이겨. 이 문제로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나의 이제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그거 더 잘 쓰는 사람이 이기겠죠. 네. 방법론자의 승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얼마나 어떻게 잘 쓰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심플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하는 거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그리고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방법을 합리적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보조지표인 거래량을 가장 신뢰하는 거네요. 네, 굳이 따진다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패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고 잘할 수 있고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는 게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거래량을 읽어내는 거, 수급을 분석하는 거 이쪽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이 파트를 그냥 조금 덜어냈다. 대신에 필연적인 아닌 것 같아요. 저거를 쓰기 때문에 이걸 덜어내면서 더 다양한 선택지를 취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그런 칼고 닦는 거죠. 네,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가장 많이 보면서 이평선도 본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분은 네, 이걸 많이 본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이걸 안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언니님의 성향이자 언니님의 환경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많이 고민해 봤었을 때 사실 근데 많이 고민을 안 해봐서 네,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거래량을 하면서 이평선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해본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합리적. 그러니까 하면서 그동안의 매매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안에서 충분히 잡았다는 거겠죠, 그거는. 그러면 어찌됐든 저란 사람은 이것만 통해서 이거 없이 어느 정도의 매매 성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자신있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 안 보고도 매매에서 충분히 위험 신호나 좋은 신호나 이런 것들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안 봐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덧붙이면은 저는 어쨌든 원희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네. 보는 분들이 다 원희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쵸? 자기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참고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언니님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걸 보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이게 환경이. 그냥 일반인 투자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여건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하면은 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보지 말라는 것도 네.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네. 이거 보면 하수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충분히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이제 제가 가끔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제가 이거를 잘 모르는데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하는 방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저거 뭐 알고 모를 것도 없어요. 뭐 이평선에서 21선 깨지면은 뭐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되게 제가 버디님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런 얘기 자체를 신경을 안 쓰셨으니까. 네, 이건 우스갯소리로 버디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 차트에서 가끔 이평선 짜증나면 지워버려요. 차트 이 캔들 지저분한 종목들 보게 되면 이평선이 자꾸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평선 지워버려요. 네. 그리고 MACD는 차트에서 켜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되게 생소하죠. 네, 지금 뭐 신선하네요. 근데 제가 이거 쓸 것 같진 않네요. 여전히 눈 시선만 분산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 되게 아날로그이신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켤 때가 있고 안 켤 때가 있긴 한데 뭐 네. 이제 기분 내키면 좀 켜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켜놓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고서 여기서 사야지 이러는 거는 좀 되게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럴 수도 네.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얘는 그냥 아까 언님이 이제 말했듯이 요런 거 보는 것처럼 그냥 보고 넘기는 거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나한테 뭔가 대단한 그런 걸 주지 않더라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고. 네. 그 특정 자기가 잘 분석하는 방향 쪽으로 가게 돼 있고. 네. 네.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꺼도 상관없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저도 항상 차트에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있지만 이걸 눈여겨서 본 적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평선 없다고 한들 이때가 역별이라는 거 모를까? 알잖아요, 그거는. 네. 네. 이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역배열 아니더라도 안 좋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자리는 안 좋은 자리고 네. 만약에 뭐 저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야 모를까 만약에. 네. 근데 이거 뭐 어찌됐든 기업은행을 킨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은 구태여 지금 안 좋은데 왜 전에 해볼 수도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그냥 빌드업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었던 1번, 2번, 3번인데 1번으로 시작하는 빌드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은행, 기업은행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망한다에 베팅하고. 네, 안 망한다에 베팅을 한다라면 어차피 빌드업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좀 지나가 줘야 돼요. 지나가 주려면은 빠지면서 1번부터 시작해야지 비중이란 게 수익금하고 비례하는 거잖아요. 비중을 합리적으로 채움에 있어서 빠질 때부터 사줘야 된다. 그래서 안 좋을 때 시작을 한 베팅이다. 빌드업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커질 때쯤 되게 되면은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한 분야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경제 사이클 그리고 정책 사이클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냉소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뜨끈뜨끈해지는 화랑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이클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 세대 분들 적립식 펀드 같은 거 해본 분은 아실 건데 이게 네. 주가가 오를 때 적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미없어요. 오히려 시간 지나고 나면 네. 떨어지고 있을 때 꾸준히 적립하는 게 나중에 돈이 됩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쉽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영상 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럼 끝내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뭐 또 이런저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싫으면 싫어요도 눌러주세요. 뭐 그럼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